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걸로 전해지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갑질 불패, 아부 불패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족학 박사로 여가부 장관직 전문성을 갖고 있고 갑질 의혹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8월 6일에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수박 한 통이 평균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지면서 물가도 널뛰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 쉽게 풀어주는 돈 워리 코너에서 날씨에 춤추는 물가 얘기 들려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여야 지도부 일정 취소하고 대부분 일정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제 남쪽 지방이라든지 이쪽 지역구 연들 경남 산청 같은데 이런 데는 상당히 비상도 걸렸는데요. 자, 수해 상황과 관련한 각 당 입장 어떤지 일단 박성민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린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좀 빠르게 비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는 정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고, 이외에 이제 당대표 후보들 포함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150명 규모로 수해 복구 현장을 찾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당대표 뽑는 이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26일, 27일에 호남권과 경기, 인천권 현장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수해 상황 때문에 연기를 하고 8월 2일로 통합해서 치르겠다 이렇게 이른바 원샷. 네, 예.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물리적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 외에도 당내 일정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여하튼 이런 거는 제1야당도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스탠스입니까? 지금? 이 자연재해 속에서는 정파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의총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의총이 상당히 시끄러울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께서 아픔을 겪고 계신데 당내에 시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총도 취소를 한 상황이고, 오늘 그 비대위가 아마 지도부가 가평의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현장에 방문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 그것이기 때문에 방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좀 빨리 해달라라는 점을 또 정부에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동수 대표님 섭섭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한 말씀씩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걸로. 자,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명철회 이거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모양새는 자진 사퇴 모양새인데 그 전에 사전 조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 어저께 우상호 정무수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딱 봤더니 여기까지입니다. 네. 거기가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백브리핑이라 그러죠. 물어봤더니 강선우 후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임명수순으로 간다고 명확하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다고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칭송해 마지 않던 유튜버 최동석 씨를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을 하더니 자기의 이부자리를 챙겨주던 아부의 달인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빌미로 새 정부의 구성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수단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정책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가족학 박사로 가족,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입니다. 반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의혹과 다른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 이동수 대표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강선우 후보자 임명 수순 두고 국민의힘 갑질 정권이다. 민주당은 임명권 존중해라. 그리고 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 얘기가 뭐 의혹과 다른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근데 사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 핵심 의혹들 몇 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하기로 한 게 지금 제기된 갑질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물론 장관직 수행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자, 우리가 그 여야 보좌진 입장에서 예를 들어 쓰레기 짓이나 변기 수리 짓이 이런 거 정도는 앞으로 좀 참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를 기준을 세워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잘 이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좀 정무적인 고려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요주의 후보자 하면 2명 정도로 꼽을 수 있잖아요.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랑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시나리오가 저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그냥 안고 가느냐, 그냥 임명을 강행하느냐, 아니면은 둘 다 이제 지명을 철회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살리느냐였을 텐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하기에도 둘 중 하나만 살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인 강선우 후보자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이진숙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받고 있는 의혹들이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불법 유학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어떤 물적 증거라는 게 눈에 띄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현안들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그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떤 갑질을 했다라는 게 보좌진이라든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제 좀 회자가 되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또 일반 국민이 접하기엔 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둘 다 지명을 이제 철회를 한다면은 이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현역 의원이 이제 낙마한 사례가 없는데 첫 낙마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징적인 전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든 이런 여론전에서 밀린다는 어떤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강선우 후보자만큼은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이나 박성문 최고위원이나 이제 당직자를 지금 하고 있거나 했거나 이런 겁니다. 당직자 입장에서 자 이게 과연 어쨌든 대통령의 판단인데 인사권자의 판단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 강선우 의원은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이 낙마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생기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회자가 될 것이거든요. 20년 있다가도 현역 의원에 대한 모종의 의혹이 터지게 되면은 그때 과거에 강선우 사례가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국민들께 상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흑역사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다만 저는 어제 대통령실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이진숙 후보자만 철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끝난 거잖아요. 적어도 강선우 의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다면 강선우 의원이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성이나 가족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가 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을 하려고 한다. 모자람이 있어도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의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오히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한 그러한 느낌이 풍기게끔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실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박상민 최고위원님,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금 말씀하신 그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가장 영향 미친 건 이거는 그 브리핑 인터뷰. 정식 브리핑이 네네. 아니라 인터뷰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가장 영향 미친 건 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 판단은 대통령이 했어도 여당 지도부.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냐면 이번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할 때는 이 대통령과의 뭐 친분이랄까 그 친밀도 그다음에 그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친밀도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른바 당대표 단식할 때 뭐 입을 덮어주는 영상이라든지 전당대회 때 꽤 긴 시간 김혜경 여사하고 포옹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영상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부 자리를 펴줬다느니 뭐 김혜경 여사와의 뭐 관계가 있다느니 이런 걸로 공격을 하거나 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시절에 단식을 하실 때 뭐 수많은 의원들이 왔다 갔고요. 뭐 원외 정치인들도 왔다 갔고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이제 대표의 건강을 염려했던 그런 장면들은 수없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 김혜경 여사와의 어떤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 같이 이제 일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뭐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장관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강선우 후보자의 이번 어떤 논란이나 의혹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사실 여가부 장관이 되기에 손색 없는 커리어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상호 정무수석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에 따라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존중을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 결국에는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이유는 아마 이번 주말에 비공개로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 자리에서 의견을 좀 가감없이 청취한 걸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가의 의원들이나 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과 의혹 그리고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 답을 했고 소명될 부분은 소명이 됐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낙마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그 기류가 좀 강하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법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네. 이제 동료 의원들 그리고 이제 임명권자와 그리고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이라든지 혹은 기자 이분들과의 그 위치에 따른 시선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 문제 관련해서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요건 좀 갑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동료 의원들이 볼 땐 당연히 강선우 의원이 좋은 사람이었겠죠. 동료들한테는 잘해줬겠지만은 또 이제 보좌진한테 대한 거나 아니면 다른 부하 직원들한테 대한 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떤 시각 차이가 저는 이번 이제 이 임명을 좀 강행하게 되는데 좀 크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장관 시절 강의원 지역구 사업 민원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가부 예산을 깎아서 직접 의원실 찾아가서 사과하고 다시 뭐 되찾아왔다 뭐 이런 것도 밝혔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뭐 쓰레기 치우라는 그거 아니었고 뭐 아침에 갖고 가서 먹으려 그랬는데 그 차에 두고 온 건 제 잘못 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문자가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고발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수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명한다고 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신 부대변인. 법적인 그 공방까지 오가게 된다면 강선우 의원 때문에 괜히 더 큰 자중질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영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성가족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구성원이에요. 민주당의 그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정영애 전 장관도 그렇고 민주당의 보좌진협의회 회장단들도 그렇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이 직접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고. 이렇게 갑질을 일삼아가지고 자기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비토를 받는 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의 동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으로서의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이분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분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한테 또 갑질 이상한 거 시킬지 모르는 상황을 아직 맞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만큼은 임명되지 않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분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는 갑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갑질을 또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임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 안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식의 갑질을 일삼는다면 그 공무원들이 과연 강 장관의 말을 따를까요? 지금 보좌진들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실제 그 자신의 그 임기, 자신의 그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말하는 것에 일방적으로 따르고 복종할 수 없었겠지만 부처 공무원들은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늘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관의 위법한 지시, 장관이 하는 그런 갑질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강선우 의원이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아마 행정을 할 수 없을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단 대통령은 전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의원한테 내가 당신을 버리고 가지 않겠다라는 그 성의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걸 받은 만큼 강선우 의원이 좀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박성미 최고위원님 혹시 반박 있으시면 짤막하게. 근데 일단 저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당에서는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지금 정영애 전 장관 말씀을 하셨지만 뭐 여러 일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여러 불만이 나왔던 만큼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이 소상하게 다뤄진 만큼 이 강선우 후보자도 이제 본인의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또 장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점을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업무 과정에 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관급 인사 4명 이제 그 인선이 있었는데 그중에 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 개발청장,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각각 임명했습니다. 일단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김의겸 전 의원 청담동 가짜뉴스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새만금 개발청장에 관한 물론 국토부 출신이 꼭 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전직 의원이고 의원도 했고 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직무 전문성이 과연 있나? 굳이 있다면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이거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비아냥까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청와대 대변인 물러났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고향도 이쪽이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국회의원직도 하셨지만 그전엔 또 청와대에서 업무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그전엔 또 기자셨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정무적인 감각이나 정책적인 감각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갈 만한 직책이지 않나. 아예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공직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 면에서는 저는 괜찮은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 나중에 네. 종합적으로 주고 다른 분 또 한 분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 이분이 사실은 청담동 가짜뉴스에 살짝 발을 얹었던 분이에요. 첼리스트가 거짓말할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거둔 적이 있고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른바 가장 극단적인 명비어천가라고도 볼 수 있는 발언을 했었고 또 이제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 대통령이 황교익 씨 이제 인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뭐였죠? 경기개발공사 뭐 이사장인지 뭐 그런 비슷한 관광공사였던 관광공사 예 경기관광공사 그 뭐 저기 대표인지 그 인사 논란엔 인사는 코드 인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했던 분입니다. 야 이분이 인사혁신처라는 어떤 대한민국 인사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떤 뭐 적임자라고 보세요? 저는 이 뭐 코드 인사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평소에 잘 알고 손발을 맞춘 사람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 자체는 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최동석 그 처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사 관련해서 뭐 정부 쪽이든 아니면 민간에서든 특히 이제 기업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 자체로는 저는 경력상으로는 이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동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데 또 연루가 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강성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분이 이제 과연 이제 공정한 인사를 추진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신조 부대변인 2명 합해가 딱 한 번에 질문 기회를 드릴 네. 테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은 인사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다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 앞으로 그 어떠한 신뢰도 국민들이 못하게끔 만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나팔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짜뉴스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우라통을 만든 분이고 최동석 이분은 대통령이 하늘이 낸 대통령 이거 무슨 왕권 신수설, 명권 신수설인가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을 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인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겉으로는 그리고 정권 그 선거 승리 전까지만 하더라도 능력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능력 위주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나한테 복종하고 나를 추앙하는 사람만 내가 임명하겠다 이것을 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쓴소리 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러다 보면 결국에 쓴소리를 더 들어가지고 잘못 가는 것을 수정하고 하면서 그 과오를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결국에 이재명 정권의 말로도 좀 처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자, 인사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신의 저서에서 보니까 비상기업 옹호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은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서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는 민주당을 빨갱이다 뭐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고 강 비서관이 오늘 사과하긴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분 본래 인선할 때가 통합 인선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며 이분은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뭐 일단은 이제 본인이 사과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는 한데 네. 뭐 발언의 수위 자체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 안에서도 비판과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계엄이라던가 혹은 뭐 색깔론적으로 이 이제 본인이 몸담은 어떤 정부의 인사들을 폄훼하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로서는 맞는 분인가라는 의구심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수 쪽 인사를 쓰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수 쪽 인사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 선이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계엄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 이런 게 사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좀 정리하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좀 새겨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보시고 국민통합비서관이 저런 얘기를 했었다고 좀 놀라지 않았어요? 좀 놀랐습니다. 이분 아세요? 잘 잘 몰라요. 모르는데 네.
좀 놀라긴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그 직함에 참 맞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다고요? 예,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그 실제한다라는 것을 인식에 둬야 되는데 지금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과를 한 만큼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로 이분은 유임을 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의아한 게요. 이제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국민경청비서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 이제 강준욱 전 교수를 이제 임명을 한 거고 또 이제 경청비서관으로는 정의당 의원이었던 배진교 전 의원을 이렇게 임명을 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이제 민주당 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참모진에도 네. 비서관급의 참모진에도 저 보수 쪽 인사를 내가 썼다. 네, 예.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진보 정부에서 보수 쪽 인사를 포용한다 했을 때는 뭐 권오울 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래도 적당히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강성 보수적인 발언을 해왔던 것도 문제고 이분이 낸 책 그러니까 야만의 민주주의가 출간된 게 3월 중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이런 논란 없이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 합류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스크리닝이 안 됐는지 저는 그 부분은 좀 의아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비서관들은 인사 검증을 하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뭐 장관 후보자 하듯이 이거보다는 강도가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도 많이 합니다. 네, 소리도 많이 근데 내고.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을 때 이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SNS라든지 책을 냈다면 책 내용이 뭔지 발언 중에 이게 문제되는 게 발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서류 받아야 되는 것들로 넘어가는데 네. 이거는 직전에 낸 책인데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좀 아직은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책은 사실 예. 검증해 볼 만한데 이거를 좀 놓친 건 아쉽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퇴근 차량들이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사이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정체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여의하루까지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송내 3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반대 판교 방향 노우지 분기점에서 장수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운 분기점에서 부평까지 밀리는데요. 부평 부근에 사고 나서 현재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와 일직 분기점부터 정체, 또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둔대 분기점과 군자 분기점에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벌교 부근에는 현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중인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8월 1일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안보수장들이 잇따라 미국을 가는 등 총력전 펴고 있습니다. 먼저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교부가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런 모든 패키지 딜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고 의견도 제시하고 또 미측과 함께 윈윈의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관세 협상인 이런 것을 흔히들 제로성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협상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잘 살펴보면은 항상 논제로섬의 윈윈 프로포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교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비롯해서 외교 경제수장들 협상을 위해 이제 방미를 하고요. 정치권 역시 이제 힘을 보태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동단장 조정식 나경원 해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나경원 의원 옛날에 뭐 외통위원장도 했었고 이런저런 그 힘을 좀 합해보자. 전방위로 설득전에 나섰다. 좀 어떻게 신주호 부대변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터프한 협상은 될 것 같아요.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원단들도 어젠가 출국을 했어요. 이제 뭐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이준석 의원까지 개혁신당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3명.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최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살리자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뭐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그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확대 또 우리에게 예민한 농축산물 이쪽을 이제 건드리려고 되게 좀 힘을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쌀, 소고기, 사과 이런 개방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우리가 여러 카드를 어차피 다 내놓고 그중에 이제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좀 트럼프 행정부 자체 스탠스가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죠.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높은 뭐 관세율을 불렀다가 타협해서 협상이 체결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그 협상 상대국인 국가에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냐 그것도 아닌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겸해하는 단어나 발언들이 있었기도 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좀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관세 협상과 결부시키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뭐 쌀, 소고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국방비를 좀 GDP의 몇 %까지 올려라, 뭐 5%까지 증액을 시켜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다 보니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뭐를 미끼로 해서 이 협상을 성사를 시켜야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뭐 미국 측에서 관심 있어하는 뭐 협력, 산업 협력 같은 부분들에서 내어줄 부분들을 어디까지 내어줄 건지 그리고 국방비를 지출하는 문제도 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선까지는 올리는 건 너무 무리스럽거든요. 뭐 GDP 5% 정도 지출을 해라 이런 부분은 너무 무리스러운 요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협상을 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 중간 지점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에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조목조목 물어봤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동수 대표님. 야,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쭉 협상을 하다가 8월 1일 직전에 한미 정상이 딱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 사항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는 게 제일 톱다운 형식으로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했더니 자기네가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또 반면에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일단 관세라는 게 이제 만약에 다른 나라한테 다 안 물리는데 우리나라한테만 물린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나라들한테 심지어 이제 뭐 그 남태평양에 펭귄만 사는 섬에다가도 막 관세 물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가 두드러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관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 대미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적자가 큰 국가들 뭐 캐나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멕시코 아니면 일본 이런 나라들이 먼저 우리 앞에서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무난하게만 그냥 협상을 해도 그들 나라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관세 이제 발표할 때는 24%를 물린다고 상호 관세를 물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엔 또 25% 물린다고 해서 1% 포인트를 더 높인 상황이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이런 외교 마찰도 있는 상황이라 저는 우리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가도 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당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짧게 한번
체크하고 가볼게요. 정청래 박찬대 후보 2파전인데 충청권 영남권 어쩐 수해 경선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제법 많이 앞서갔습니다. 자, 박성임 최고위원님.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떤 좀 강경 메시지랄까 어떤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먹힌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선명한 메시지를 좋아하시는 당원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일단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압도적인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명한 메시지를 잘 내시고 SNS 활용도도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선거 앞두고 잠깐 반짝한 게 아니라 몇 년간 그렇게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종의 팬덤 이라는 게 좀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 당에 좀 바라는 그 메시지는 당원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두 후보 간의 메시지의 선명함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정청래 의원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어떤 선명한 행보들이 당원들에게 좀 누적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어떤 대통령실에서 특정인을 편들거나 개입하거나 이런 메시지가 전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당원들의 좀 자체적인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이제 이게 끝까지 봐야 되니까 이제 한 20% 정도 나온 거니까 이걸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 다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분인데 와, 그 거리는 그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더 가깝지 않느냐. 본인도 막 이렇게 연설할 때 제가 진짜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그런데 앞으로 한 80%의 표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해 때문에 조금 약간 연기가 돼가지고 8월 2일 날 원샷 하는데 어떻게 이동수 대표님 보시기에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네, 저도 일단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26일 날 예정됐던 호남권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27일 날 예정됐던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또 8월 2일 예정된 서울, 강원, 제주와 더불어서 당원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잖아요. 네. 뭐 한 방에 역전될 뭐 여지는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판세와 관련해서는 저도 박성민 전 최고와 생각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의원 시절부터 활발하게 SNS 당시에도 활동하면서 인터넷 활동이라고 해야겠죠. 그때는 네. 인터넷 활동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팬덤을 나름 키워온 분이고 반면에 이제 박찬대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에 들어서 이제 급부상한 신친명으로 좀 분류되는 인사잖아요. 네. 여기서 오는 이 어떤 기존 조직의 차이 이게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고 조경태, 안철수, 김문수, 장동혁 의원은 SNS로 이제 출마 의사 밝혔는데 자 한동훈 전 대표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최종적인 판단은 뭐 당장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이런 거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지금 조경태 의원도 나온 상황인데 안철수 나오고 야 이게 자기가 나가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하는 건가요? 왜 만났죠?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면은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지난 대선 때처럼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이게 구도로 갈리는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좋은 건데 그 모습이 또 보이나 과연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일단 녹취 하나 듣고 얘기 이어가 볼게요. 자. 전한길 씨 입당 놓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대표의 전한길 최고위원, 전광훈, 조원진 고문.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지도부이지만 하룻밤 사이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희한한 정당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딱 하나입니다. 윤 어게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뭐 김선민 대표의 권한대행 뭐 비난은 그렇다고 치고요. 자, 전환길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환길 씨 입당해가지고 막 스피커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되게 우려가 많은데 일단 이 질문은 이동수 대표님께 먼저 해볼게요. 김문수 전 장관이 전 대선 후보죠. 뭐 당대표 출마 선언도 했고 그래서 질문을 받고서는 어떻게 뭐 입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때 특별한 문제 없으면 입당을 받아들여야 한다. 와,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전 장관 겨냥해서 친길 당대표 막아주시라. 조경태 의원 극우 극단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겠다. 근데 장동혁 의원은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이게 스펙트럼이 딱 드러나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동수 대표. 일단 뭐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지 장동혁 의원 이렇게 좀 계엄이나 탄핵 계엄에 찬성하고 뭐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분들이 네. 나름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대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만 하더라도 이제 막 혁신이나 이런 데서 이 관련한 의견을 좀 모호하게 답변하는 정도로만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명하게 이제 본인들 컬러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 2017년도에 자유한국당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 게 2017년도에 보수정당 보수진영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좀 뭐 탄핵에 찬성한다든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당내에서 그래도 좀 주류이고 중진이면서 대중성 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다 빠지고 오히려 힘 있는 분들이 지금 뭐 탄핵에 반대하고 이렇게 좀 개혁하는 거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수라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뭐 쇄신과 혁신을 향해서 나아가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면 거의 이러다가 이제 극우 세력에게 점령을 당하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수가 재편되는데 그 재편되는 방향이 극우 세력으로의 재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환길 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전당대회 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환길 씨 혼자 입당한 게 아니라 전환길 씨 뭐 이른바 팬덤 혹은 뭐 구독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뭐 몇만 명이 입당했다 이런 설도 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스피커인 것이 맞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최근에는 이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가가지고 연사로 막 서기도 하고 그 자리에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명의 평당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환길 씨가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들어왔고, 저는 그 움직임이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거기에 그 이른바 전환길 라인에 줄을 서고자 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배신자 프레임에 가둬서 혁신이나 쇄신의 목소리는 완전히 묵살시킬 거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지호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어쨌든 당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뭐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국민의 상식과는 좀 이거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로 자기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 들어와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시도를 사실 차단을 해야 되죠. 지금 전환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게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는 극우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어준 씨도 부정선거를 주장했었던 만큼 이것은 극우와 극좌의 영역이 아니라 무지성의 영역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지성의 영역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전환길 씨가 당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고,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을 지지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부정선거를 또 믿고 계세요.
그런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그 선거는 올바르게 진행된다라고 믿는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분의 행동 자체가.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당시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엄에 대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들께 누차 사과드렸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논란을 짚을 겁니다. 다시 우리가 계엄의 늪에 빠질 수 있을 만한 계기를 마련할 거예요. 전한길 씨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사실 당대표가 누가 되냐가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네. 누가 돼야 이분에 대한 어떻게 당원으로서 그다음에 정치적 들어와서 지금 네. 정치적 행위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할까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시당에 전한길 씨의 언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당내 비대위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모든 분들이 국민이 뽑아서 국회의원 자리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씨를 내치지 못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뽑힌 게 선거를 통해서 뽑혔는데 전한길 씨는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본인들이 해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선거 승리 그것을 통한 집권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소신을 국가 정책으로서 실현하겠다 이건데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선거 승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한길 씨 같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못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집권할 거죠? 구테타를 일으킬 건가요? 아니면 멀쩡히 잘 뽑아놓은 사람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건가요? 그렇게 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할 건가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전한길 씨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을 잃을 수가 있게 되고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진짜 그냥 깡패 집단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동수 대표님 결국은 전한길 씨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그 레거시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드는데. 보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진짜 어떤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서 출당 조치나 이런 게 된다고 한들 저는 영향력은 남을 거라고 보는 게 정당이 이제 기세가 좋을 때는 여기저기서 붙다 보니까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서의 민주당만 보더라도 워낙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개혁신당에서 김용남, 허은하 전 의원 붙었고 다른 보수 정당에서 붙고 이랬었는데 이게 또 당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이런 분들 다 나가고 진짜 코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짠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성 집단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2021년, 2022년 때처럼 20, 30대 남성들 혹은 다른 좀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이 붙어가지고 당을 쇄신한다. 지금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당분간은 이제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이제 강성 보수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 당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짧게 요거는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특검이 오는 2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8월 6일에 김건희 여사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자, 이제 내란 특검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이제 출석을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인데 이제 봐야겠고 결국은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는 김건희 여사만 수사해서는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명을 잇따라 부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의혹의 정점이라서 부른 거죠.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 개입 이런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 사실이 포함됐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출석 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발 그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선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의혹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 둘 다 겹치는 게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정조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수사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같이 소환을 할지 개별적으로 또 날짜를 다르게 해서 소환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부부가 잇따라서
뭐 여러 가지 특검이 있지만 그중에 김건희 특검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는데 뭐 시간은 30초 남았지만 뭐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주호 부대변인?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된 것이 그동안의 특검을 거부했기 때문에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두 분께서 결백하고 이 소명을 함으로써 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으시다면 저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다음에 결백을 증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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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낡고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가득한 열기가 지수를 또 한 번 감싸는데요. 그 열기 속에서도 지수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안방으로 달려갑니다. 2년 전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엄마는 지금도 종일 방 안에 누워 지내는데요. 지수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선풍기 바람으로 열기를 식혀드리는 일. 오늘도 땀에 젖은 채 엄마의 식사를 준비하는 어린 지수. 숨막히는 폭염 속 지수에겐 한 줄기 바람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지수 가족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31.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무덥겠고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남부지방에 최대 80mm 이상, 중부지방은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26도, 부산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청주와 전주 33도, 경주와 강릉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폭염과 열대야, 강한 소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 습도는 64%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에서 10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은 14,000여 명, 시설 피해는 4,23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오는 29일과 다음 달 6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명태균 씨에겐 28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출입은행과 히림 종합건축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른바 외환 의혹 관련 첫 영장 심사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오 기준 신청자가 415만 명을 넘었고 지급액은 7,5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펜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우리나라에선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재산인 것은 물론 가족들이 먹고 자고 쉬는 보금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 아파트를 계약하고 돈까지 냈는데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내용 취재한 KBS 더보다 이승종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이승종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이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집회 열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대전에 한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한 80여 명 정도가 서울 한 건설사 본사 앞으로 네. 상경을 해서 이제 집회를 벌였는데요. 근데 이제 집회를 연 건설사 이유를 큰 회사예요? 건설사가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 예, 네. 저희가 말을 하면은 모두가 알만한 그런 회사였고요. 근데 이제 집회를 연 이유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네. 이 재개발 아파트가 원래는 지난 4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조합원분들이 아직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4월 말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래 살던 집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 이사 시기에 맞춰서 착착 준비를 해 왔는데 못 들어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숙소를 전전하기도 하면서 아이고, 굉장히 이제 주거 할 짓이 생활에 아닌데. 예, 예.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입주 시기가 기약이 없다고 생각이 되자 서울까지 올라와서 집회를 열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서울 본사까지 왔겠어요. 네. 그렇죠? 집회를 그렇게 열었고, 자,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못 들어간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의외인 부분인데요. 우선 네네. 이 아파트가 이 서대전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아, 좋은 위치예요. 네, 예, 저희가 예. 직접 가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5개 학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 지역에서는 무지하게 좋아하는 위치네요. 네, 예. 그 지역에서는 학군이 상당히 좋다. 학군까지 좋고. 예, 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 네네. 아파트였고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전체 한 997세대인데 그중에 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원이 17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자가 8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일반 분양자는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거꾸로네. 네. 이게 아니 본래 조합원이 더 우대 네. 받아야 된다고 우리 맞습니다. 상식인데 네. 자 일반 분양자는 입주를 했거나 하고 있고 네. 조합원들은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 기자가 갔을 때 상황이 시점이 언제 취재할 때 시점이 저희가 이제 지난달 24일 날 내려갔습니다. 오케이.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난달 말이네요. 네, 네. 네. 그 시점에 자 지금 말씀은 저 일반 분양자들은 열심히 입주하고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우대받는 게 우리 상식인 조합원들은 입주 못하고 있다. 그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20년, 30년 이렇게 거주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이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가 만난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분이었는데 본인들 가족도 조합원이고 본인들의 시댁도 시댁 어르신들도 조합원이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뭐 주위에서 같이 옹기종 아주 사이좋게 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 낡고 오래된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얼마나 견뎠겠어요 그동안. 이제는 신축에 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입주가 계속 미뤄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 우리 이승종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 상식을 약간 뒤엎는 얘기인데 일반 분양자들 입주하고 있는데 조합원들만 입주 못하고 있다. 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를 이제 한 단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공사비 때문입니다. 예, 이곳이 이제 재개발 아파트 997세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곳인데요. 원래는 공사비가 2019년에 도급 계약서 그러니까 이 건설 계약서를 맺을 때만 해도 1,700억 원이었습니다. 네네. 예, 공사비가 1,700억 원이었는데 공사를 이 건설사가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변수가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시공사 건설사가 조합에게 630억 원 정도를 공사비를 더 올려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그럼 한 겁니다. 1인당 분담금이 좀 늘어나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는 23년 말에 총회에서는 이 공사비 증액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통과가 됐는데 이제 재개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이제 각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이제 통보가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630억 원 늘어난 공사비를 감안한 추가 분담금이 통보가 됐는데 조합원분들이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인당 나눠도 제법 많이 내야 되는. 많게는 한 3억 원 정도까지 추가 큰 분담금이 돈이다 나왔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렇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이것은 이 공사비가 우리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다. 3억 원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검증단을 꾸려서 건설사에 우리 공사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재협상을 요구를 했는데 근데 당연히 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23년에 이미 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 재협상을 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1,700억에서 2,300억으로 600억 증액된 게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600억 증액이 된 게 23년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는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사가 이미 통과된 안건을 가지고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시공사가 공사비를 다 주지 못하면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주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거는 어쨌든 그 조합원 총회는 통과한 거고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추가 분담금 이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입주하고 없습니다. 있고 이분들은 와 이게 3억을 내야 되냐 이거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1억 이하로 줄여야 우리 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쨌든 총회는 그 한 2년 전에 통과했던 사안이네요. 그때는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세무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부담하려 그러니까 못 낸다 이런 상황이고 자 제가 아까 취재가 언제였냐 게 6월 말이면 거의 한 달 전인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요? 입주 관련해서? 예, 다행히도 입주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까 이분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집회를 한 게 지난달 20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일주일 만에 시공사와 조합 간에 입주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 이승종 기자가 합의하라 그랬어요? 그랬던 건 아니지만 다행히 합의가 됐습니다. 원래는 4월 말부터 2개월 가까이 입주가 지연이 되고 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인데 다행히 일주일 만에 입주 합의가 되면서 막 이게 취재하고 공론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취재 즈음에서 좀 또 티격태격하다가 합의가 돼서 지금은 입주를 하고 있다. 네, 다행히 지금은 얼마에 합의했는지까지는 잘 모르죠. 그것까지는 금액은. 금액은 일단은 입주는 합의를 하되 시공사가 요구하는 그 공사비 전액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를 주도록 한다. 아, 주는데 당장은 아니고? 네, 당장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는 시기만 일단 늦춰놨네요. 네, 맞습니다. 금액까지 지금 조합 총회 통과하는 거 금액까지 늦추지 못하고 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억 늘어난 거 사실 솔직히 지난 뭐 원자재 가격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해서 우리 수입 물가 오르고 각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건 추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건설사들이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라는 거는 자기네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대화하려는 게 속성이잖아요. 자, 시공사 측은 공사비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일단은 공사비가 늘어난 거는 조합에서 요구한 이제 설계 변경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다음으로 이제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이제 크다 이런 입장을 거기엔 뭐 원자재 가격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2020년 대비해서 올해 지난 5월 지수를 살펴보면 한 3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 많이 오르긴 올랐죠. 많이 오르긴 올랐죠. 참고로 이 대전 사례 같은 경우가 공사 계약서를 쓴 게 2019년이었으니까요. 네, 그때 이후로도 조금 더 많이 올랐지는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협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당장 주기 힘들면 일단 시기나 미뤄주겠다. 이 정도 상황이고.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보면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냥 입주 안 하면 지연될수록 그게 다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살아야 되니까 그게 또 비용이 드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자 대전 말고요. 이 기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공사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승정 기자가 지역 주택조합 사례 이제 취재했다고 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녀온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전북 이 남전주 IC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근데 이곳은 전체가 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전체 공사비가 870억 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번 달 7월 중순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비슷하죠. 입주를 몇 개월 앞두고 한 2개월 정도 앞두고 공사비 170억 원 증액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전체 원래 공사비 870억 원에서 170억 원을 올려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조합에서는 그 170억 원 전부를 올려줄 수는 없다. 그중에 우리는 80억 원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 170억 원 증액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계속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자 시공사에서 입주 지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는 예를 들어서 어디였죠? 그 재건축 아파트였죠. 아까는 이제 대전의 재개발 아파트였고요. 재개발 아파트였고. 자, 이거는 지역 주택조합 사례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근데 아까하고 제가 이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아까는 이미 2년 전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를 한 건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17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조합 측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제 조합원이나 이제 조합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액안이 있다면 미리미리 본인들에게 소통을 해줘야 해줬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입주를 몇 개월 앞두고 갑자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것도 큰 회사예요? 이곳은 그렇게 아까보다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까 아니고 건설사보다는 작은 회사지만 약간 지역 건설사 같은 거구나. 그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이름이 있는 그런 그 건설사. 자, 그렇다면 그 입주 지연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돈이잖아요. 이 입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지역주택 어쨌든 입주 예정자들은 재산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집이라는 게 한 가정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전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입주가 지연이 되면은 한 가정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한 사례도 부부였습니다. 저희 이 지역주택조합에 신청한 부부였는데 결혼 38년 만에 신축 아파트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이 지역주택조합에 신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네, 38년 만입니다. 결혼 38년 만에 신청을 했는데 이 입주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니까 이분들도 입주 날짜에 맞춰서 막 단기 숙소를 구하고 또 이 지역에 한 달, 두 달 이런 단기 숙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외 지역에 구했는데 그 만기가 다가오도록 입주가 못하게 되니까 집주인에게 사정을 하고요. 조금만 더 거주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일주일, 2주일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들의 원래 예정됐던 이삿짐이 있잖아요. 이삿짐도 지인의 집 창고에 임시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짐에서 지금은 이제 여름 옷들을 꺼내놨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럼 가을 되면 또 그 창고에 가서 가을 옷을 꺼내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그렇지 저 입주 지연된다는 게 그냥 단순한 그냥 조금 불편이 아니고 이게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심지어 1년이 되고 이러면 그 재산적인 거 누가 저기 보상해주기도 쉽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수백 명의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이제 이 경우도 부부 중에 이제 아내분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제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남편한테 미안하다. 그렇죠. 남편과 이제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내가 왜 그때 이 지역주택조합을 신청을 했을까. 신청만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단기 숙소를 전전하면서 언제 입주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음 졸이면서 이분들은 이미 신축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기쁨에 가구들도 미리 구매를 해놓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본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선택이 원망스럽고 또 그렇다 보니까 가족 간의 불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충분히 불화 나타날 수 있어요.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기자? 서로 보듬어주고 뭐 저도 잘 못하는데 서로 보듬어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여보 우리가 그래도 좀 그렇게 깨끗한 집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여보가 한 건데 나 괜찮으니까 이거 잘 버티고 잘 이렇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 그런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합니다. 실제로 막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막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예민해지거든. 그러니까 싸우기도 쉽기 때문에 그럴수록 가족끼리 더 이렇게 서로 보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제가 우리 이승용 기자한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그 사례들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예컨대 그 공사비 갈등이 뭐 전국적으로 많은 단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약간 통계적으로도 잡힐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공사비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사비의 적정 액수가 얼마인지를 전문가 집단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해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 검증 건수를 보니까 19년만 해도 3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검증 건수가 36건으로 엄청 늘었네. 네, 무려 1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늘었다는 거니까 공사비를 두고 갈등이 늘었다는 의미고요. 문제는 이 공사비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해도 그 결과에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재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조합에서 그리고 시공사에서 말하는 공사비가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가 500억 원이면 검증을 맡기니까 부동산원에서 이 적정 공사비가 300억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면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떤 규칙 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많이 늘었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 같은 경우는 아까도 몇 차례 얘기하셨지만 그 가격 상승, 특히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게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분쟁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합하고 그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자, 이게 단가를 쓸 겁니다. 자, 얼마인데 다만 부대 조항에 자, 이게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가격은 인상될 수 있으면 이게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 시공사에서 얼마나 탄탄한 변호사들 뒤에 바치고 그거 쓰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근데 거기다가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쓸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는 더 전문성이 시공사 측이 많지 않겠어요? 시공사 측이 훨씬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고, 훨씬 더 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훨씬 이제 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조합원 혹은 조합들은 이 공사비나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 사업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평생 한 번 정도 볼까 말까한 일일 겁니다. 근데 이런 공사비 증액 혹은 공사비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조합원 총회를 가보면요. 이 책자가 수백 페이지입니다. 수백 페이지에 빽빽하게 이제 숫자가 가득 적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네. 그거를 솔직히.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조합원 총회 수백 페이지짜리를 보고 검증을 하고 이 공사비가 맞는지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조합에서 시공사를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평당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평당 단가. 그래서 뭐 신문에도 주요한 정비 사업을 보면 건설사들이 우리들은 평당 공사비 800만 원, 평당 공사비 900만 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입주를 앞둔 시기에 공사비 증액 이슈가 분명히 불거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은 추가 협상의 영역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강자가 있고 약간 열세인자가 있잖아요. 네.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 시공사들은 그 여러 업체들이 달려들잖아요. 특히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강남 지역이든 서울 지역의 주요 지역이든 막 엄청난 전쟁인데 수주 전쟁인데 그때까지는 뭐 온갖 그 좋은 얘기하다가 딱 계약 맺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전문적인 이쪽이 추가적인 상황이 생기면 이게 가불이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뭐냐면 이 시공사를 계약하기 전후로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시공사를 계약하기 전에는 이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발 우리를 시공사로 선정을 해달라 하면서 온갖 그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조합원들 앞에서 인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옛날엔 선물도 돌렸는데 막 그거는 아마 제도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시공사 계약을 하고 나서는 시공사가 이제 갑이 되는 거죠. 갑자기 얼굴을 맞습니다. 바꾸는. 뭐 시공사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 자, 특히 지역주택조합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보다 피해가 더 큰 경향이 있어요.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주택 피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까?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고 그래요?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요. 지역주택조합은 적용 대상 법이 주택법이고요.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통 저희가 이제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분양, 건설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이 도시정비 사업보다는 다소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구멍이 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구멍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공사비 갈등, 입주 지연 그리고 조합원의 피해 그러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지주택 같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공사비 검증 제도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 사업만 대상입니다. 투명성도 상당히 좀 이렇게 담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한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조합에서도 예. 본인들이 공사비가 좀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부동산원의 검사 검증을 요구를 했는데 부동산원에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전국에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대책 마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80년대 지주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45년 만에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년 만에 제도가 개선이 된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뭐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문제점은 꼭 해결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면은 좀 더 투명해지고 더 이렇게 조합원들 입장에서 더 이익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정확한 공사비 산출 근거를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만나보면은 나중에 공사비 갈등이 불거져도 본인들이 기존에 이제 계약을 했던 그 산출 근거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비 증액 이슈가 터져도 비교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초반에 계약할 때 이미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지 시공사에서 함부로 올리지 못할 어떤 방책이랄까 그런 게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부가 지난해 1월에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이미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 보면은 공사비 산출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이제 정비사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만약에 건설계약서를 쓰신다면 이 표준계약서를 차용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공사비 검증 제도 그리고 이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현재 있는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판정을 내려줘도 이 판정이 땅땅 내리면 적용이 돼야 이 갈등이 해결이 되잖아요. 거의 권고 수준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는 참고 및 권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등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는 이런 검증제도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려고 해도 갈등이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사비 갈등 문제, 준공이 되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 이승종 KBS 시사제작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승종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었죠? 네, 일단 오늘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거든요. 네. 이에 따라 이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급은 1차 지급에 해당되고요.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이 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이렇게 됩니다.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디서 하면 돼요?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은 국민들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요. 종이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은행 영업점을 통한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소비 쿠폰 모든 곳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번 소비 쿠폰은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선불카드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도 기본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더라도 매장에서 직접 결제를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별시,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전체, 도지역 주민은 본인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반드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폭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 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게 돼요? 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전국적으로 매우 큰 상황인데요. 네. 어제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사망자는 18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전 집계보다 1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실종자는 9명으로 2명이 줄었고요. 지역별로는 경남 산청에서 좀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산청에서만 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에서는 각각 2명씩,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는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도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직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폭우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이재민이 1만 4천 명 이상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경남 산청군에서 인명피해 특히 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 폭우로 경남 산청에서는 사망 10명, 실종 4명 등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피해가 산청읍 병정리, 내수리, 외송리와 단성면 일대에서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마을인데 네. 산사태와 주택 붕괴 피해가 겹쳤습니다. 특히 산청읍의 부리와 내리, 단성면, 방목리는 산림청이 이미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들 지역에 사방댐 설치나 토양 점검 등 예방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조기 경보 체계도 이들 지역이 빠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산불 피해질 중심으로 이렇게 토양 수분이 60%만 돼도 경보를 내릴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산림청이 도입을 했는데 네. 읍내 지역은 기존의 일반 기준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들이 정작 큰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네.
자, 대응 과정이 문제 없었는지도 짚어봐야 할 겁니다. 산청군의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산청은 부리마을 주민 일부는 사고 전부터 산사태 위험을 좀 우려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네. 집 뒤로 산이 바로 붙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비가 오면 좀 걱정이 컸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 차원의 사전 대피 조치나 예방 안내는 미흡했습니다. 네. 산청군이 산사태 경보 관련 재난 문자를 발송한 건 사고 당일인 19일 오후 12시 51분이었는데 군 전체의 대피령이 내려진 건 그보다 1시간 뒤인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 이미 산청 전역에선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였던 겁니다. 이런 늑장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산청군은 폭우의 집중성과 예외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전 대비 부재가 좀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와중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탑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 이거 사고 원인이 뭡니까? 네, 일단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56분께 발생했는데요. 설악산 케이블카 상하행선 2대가 동시에 운행을 멈췄습니다. 상행선에 42명, 하행선에 44명, 총 86명의 탑승객이 케이블카 안에 갇혔는데 네. 당시 속초와 고성 일대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냉방시설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 2시간 넘게 대기해야겠고 일부 승객은 탈수 증세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유압 오일 노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금 네.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하행성 탑승객 44명이 먼저 구조됐고요. 상행성 승객 42명은 권금성 전망대에 내려 대기하고 있었고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하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 득표 포함해서 각 당 득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이뤄진 일본 여당이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참의원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 그리고 결혼 1석을 포함해 총 125석을 선출하는 선거였는데 자민당 39석, 공명당은 8석을 얻어서 네. 여당은 총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한 50석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비례대표 한 석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이를 반영해도 지금 과반이 불가능한 상태인 건데요. 여당이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기존 의석수를 합쳐도 전체 참여원 의석은 122석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인 125석엔 여전히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자민당 중심 정권이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지금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인 건데 네. 지금 자민당은 1인 지역구 32곳 중 14곳에서만 승리하면서 직전 선거 대비 큰 폭으로 후퇴한 거거든요. 공명당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국 운영에 큰 부담이 생긴 상황입니다. 네. 자, 창당 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확보 실패. 여당이 이렇게까지 부진했던 이유는 뭔지 이건 짧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여당의 패인을 놓고 여러 요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입니다. 쌀값 급등으로 서민 경제 큰 타격이 입으면서 민심이 돌아선 거고요. 또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당 내부 결속력도 좀 약화됐다라는 분석인데요. 전통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던 지역구에서 다소 네. 패배하면서 이제 전통 기반을 좀 잃었고 외부 변수와 내부 분열로 동시 타격을 입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거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재 총리직 유지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네. 출구조사 직후 NHK와의 인터뷰에서도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하야는 선택지에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당 내에서 패배를 책임져야 한다는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이시바 총리가 개각이나 당인사를 통해 정권을 재정비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 여당 내가 모두 과반을 상실한 상황이라 좀 전국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치의 불투명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죠? 네, 영향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시바 총리는 전임 기시다 총리에 이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
추진해온 인물인데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일본 정상들과의 교류에 앞장섰고 G7 정상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면서 우호적인 메시지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좀 이시바 총리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국 IT 기업 CEO가 콘서트장에서 불륜 정황이 포착돼서 결국 사임했습니다. 불륜 정황이 어떻게 포착된 거예요? 네, 미국 영국 락밴드 콘서트인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네. 미국 데이터 운영 기업인 아스트로노머의 앤디 바이런 최고 경영자가 여기서 이제 그 최고 인사 책임자인 크리스틴 캐벅과 함께 관람 중이었는데 이 공연장 내부 전광판에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됐고 이게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SNS를 통해서 좀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의 신원이 공개가 된 경우입니다. 바이런 CEO의 아내가 SNS에 남편의 성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륜 의혹이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린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월 들어서 폭염, 폭우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근데 날씨에 따라서 또 이 밥상 물가가 널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 대표 과일 수박 한 통 평균 가격이 3만 원을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7월 15일 기준으로 정부가 이제 집계한 걸 보면은요, 평균 소매 가격이 3만 65원. 그래서 3만 원을 돌파했는데 7월 달에 평균 가격이 3만 원이 넘은 게 처음입니다. 원래 8월 달에는 넘었었는데 7월 달에 빠른 일에 이렇게 3만 원이 한 통에 3만 원이 넘은 게 또 처음인데 백화점 수박 가격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게 평균 소매. 네, 평균 소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40% 올랐고요. 평년보다 43% 오른 거거든요, 현재. 그래서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수박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원래 수박은 비가 안 오고 좀 가물어야 이게 좀 맛있다 뭐 이런 통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수박이 폭우도 아니고 폭염 영향을 받아서 값이 올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년보다 너무 빨리 폭염이 찾아와서 작황이 이제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폭염도 제때 찾아와야 맞습니다. 되는데 타이물리 이게 중요하군요. 네, 그 수박 생육이 그래서 좋지가 않아서 사실 출하가 좀 늦어진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수박값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 아시겠지만 또 폭우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수박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수박 참 좋아하거든요. 이거 비싸서 이제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쌀 때 가끔가다 한번 먹는 게 또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어제 저기 가족들하고 이제 냉면을 먹고 왔는데 냉면이요. 그 집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집인데 조금 오랜만에 갔더니 더 맛있더라고요. 육수도 더 맛있고. 뭐 그런 또 생활의 지혜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폭우, 이번 주에 폭염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 폭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는 너무 컸고 도시에서는 또 계절 과일 가격이 영향을 뭐 우리 수박 얘기도 했지만 받을 걸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상 이유 때문에 사실상 뭐 채소류라든지 아니면 뭐 가축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뭐 몇 % 올랐다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청취자분들 보기에 앞으로 뭐가 오를 건데 이게 아마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멜론, 천도복숭아 이게 침수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닭고기 폐사율이 폭염 때문에 이미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고기 가격도 지금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오르고 있는 중이고 무엇보다 복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요 증가가 또 맞물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축산물 중에서 이 닭 1kg당 가격이 5,960원으로 평년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요. 이번에 이제 집중 호우로 인해서 벼와 콩, 이 농작물 피해도 상당했거든요. 네. 이번에 집계를 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그랬더니 여의도 면적의 무려 83배나 되는 경작 지역이 피해를 받았어요. 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지금 피해 작물을 봤더니 멜론, 수박, 고추, 콩, 쪽파 여기도 이제는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닭고기 가격 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라는 점 이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요. 저번 때 한번 우리 권영식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나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식 물가는 우리나라도 비싸고 미국 뭐 유럽 국가들도 비싼데. 네. 그 먹거리 재료비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싼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미국하고 비교해도 분명히 그렇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막 이런 날씨의 영향까지 받아서 많은 품목들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외식하기도 더 어렵고. 네. 집밥을 먹는 것도 이 재료를 사다가 또 맞아요. 해야 되는데 와 이것도 부담이 되고. 네. 그럼 일단 우리 지갑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느껴집니다. 네. 우리 전반적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제 물가에 좀 압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은 뭐 기상 이유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럼 생산이 감소되고요. 뭐 가격이 당연히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는 물가 자체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금리를 이제는 떨어뜨릴 때 사실상 물가 때문에 이제는 약간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아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가계 소비 여력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먹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뭐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먹는 건 어디서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좀 엔겔 지수라는 게 좀 달라지는데 이게 이런 저소득층일수록 사실상 소득 대비해서 식음료 가격이 좀 높습니다.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그러면 사실 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득 중에서 먹고 남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안 쓰는 거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상 이유로 인한 물가 상승은 사실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채소류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땅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대량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농산물 가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그 날씨로 인한 작황부진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스페인 대표 작물 올리브. 그다음에 브라질의 커피 이런 게 또 날씨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은 지금 쌀 작황이 안 좋아서 쌀 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본 관광객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그 무거운 걸 사갖고 들고 가요. 그럴 정도까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보세요? 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좀 된 얘기인데요. 몇 달 전 얘기인데 지하철을 타는데 어느 중년 여성께서 그 무거운 쌀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거운 쌀을 들고 지하철을 타실까 했는데 일본 여성이었어요. 일본 분이셨었던 거예요. 좀 들어주시지 그랬어요. 근데 너무 빠르게 지나가셔서 그래서 제가 그것도 들어준다 그러면 뭐 갖고 가는 건 줄 알고 또 그럴 수도 도와주지도 못해요 요즘. 그 정도로 사실 일본에서는 쌀이 귀하다. 그런 이유가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쌀 재배 면적을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감산 정책이 기후 위기 앞에서 완전 독이 된 셈인데 지금 일본 쌀값이요 예년보다 2배 이상으로 치솟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쌀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곡물 자급률이요. 1970년도에는 86%나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44%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급률이 그 정도로 이제 떨어진 상태고 지금 식량 안보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제 식량 안보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식량 안보 이 부분도 이제 좀 다시금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식량 안보, 자급률을 식량 좀 주권, 높여야죠. 네. 자급률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리고 국내 이제 먹거리 물가 잡는 게 급할 때 이제 정부가 대책으로 뭐 소비 쿠폰 이런 걸로 써라 이럴 또는 할인 혜택. 왜냐하면 그 가격의 일부를 이제 정부가 지원해 준다. 뭐 또 농림부가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번엔 어떤 그런 관련되는 대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이 업체들이 알아서 좀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낮췄다기보다는 그냥 이벤트 행사로 해서 1+1이라든지 1+2, 뭐 M+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을 상당히 좀 낮춰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눈에 띄고 또 하나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여름철 농축수산물 특별 할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8월 6일까지. 네, 그래서 과일, 뭐 닭고기라든지 이런 농축수산물 최대 40% 할인 들어가니까 주당 2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전통시장 130곳에서 환급 행사를 합니다. 요거는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딱 진행되고. 환급 행사. 네, 그래서 오늘의 상품권으로 이제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사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벤트에 전통시장 가셔서 응모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물가 상승 와중에 식품업계가 그 동안에 이제 보면은 일종의 꼼수를 부리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가격은 안 올랐어요. 네. 왜 이렇게 작지? 이 부피나 뭐라 그럴까 양을 줄이는 거죠. 네. 이건 실제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과자 사시면 다 아시겠지만 질소 과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냥 뚜껑 딱 열어보면은 이제는 공기만 많고 과자 양은 줄고 그래서 그래서 질소 과자라 그래요? 질소 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슈링크라는 거는 이제 줄어들다는 뜻이고 인플레이션 합성으로 해서 슈링크플레이션. 또 하나 요즘에는 다른 방식이 나왔습니다.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스킨프 그러니까 뭐 아끼다, 뭐 불충분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스킨프랑 이제 인플레이션이 합성해서 스킨플레이션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뭐 비타민이다 본다 그러면 비타민 원료를 좀 안 좋은 걸 쓰는 거죠. 아니면은 성분 함량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닭고기 우리가 치킨 많이 먹는데 옛날에는 국내산 닭이었다고 치면 이제 재료가 바뀌는 거죠. 태국산 닭으로 이제 바뀐다든지. 그래요? 예, 모양은 똑같고 양도 똑같은데 이런 함량이 좀 줄어들거나 원재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이런 어떤 스킨플레이션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잘 모릅니다, 사실. 아니 어느 나라에서 재료 훨씬 더 싼 나라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 뭐 업계 입장에는 저는 이해가 가요. 워낙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양을 줄이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표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뭐 스페인 올리브 얘기도 하고 브라질 커피 얘기도 했는데 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올리브를 이제 재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작물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지금 올리브가요. 일단 제주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열매를 하고 있고 노지 그러니까 야외에서 지금 이게 작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큰 변화라고 생각해 보겠고 최근에 아마 뉴스 들었었을 거예요. 동해안 지역에서 참다랑어가 엄청 잡혔습니다. 근데 제도가 못 따라가요. 이게 쿼터제가 있어요. 쿼터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그래서 이제 경북 지역 쿼터가 110톤인데 요번에 150톤 이상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빨리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기후에 맞게끔 우리의 나라도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매번 이제 할인하고 정부 지원금 투입하고 뭐 필요하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무한적으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물가 안정 대책으로 본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상 우리가 좀 장려해야 되고 네. 세대 교체, 농가에서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좀 지원금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직불금인데요. 직접 지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직접 지불 제도를 좀 강화해서 농가가 안전하게 소득을 벌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야 돼. 물론 젊은 층도 갈 수 있게. 네,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네네. 저는 우리 농업의 안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네. 직불금 제도를 조금 더 개편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맞춰주는 게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